전제 조건은 선생님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꼭 믿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전제로 믿어보면 이런 전제로 믿는다면 당신 삶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또는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이거죠. 진리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진리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믿는다면 선생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전제로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프리스포지션. 요걸 이제 저랑 같이 쭉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 조건 16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고정관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래 이대로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 우리 의사소통 모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도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메타포적인 비유입니다. 지도란 종이에 이 종이에 영토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없지만 없는 것처럼 우리 두뇌 이 마음이라는 이 지도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뉴는 음식이 아니잖아. 메뉴는 음식을 그리는 어떤 그림이지 메뉴 자체가 음식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지도도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도에 반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뭐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이건 다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은 NLP 훈련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자, 이 지도를 좀 더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지도로 변화를 시켜준다면 어떨까요? 지도를 그리더라도 이 작은 종이보다는 아예 그냥 벽 전체를 차지하도록 지도를 그려버리면 지도가 좀 더 정확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두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좁은 범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선택의 폭이 넓은 자 융통성이 넓은 풍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NLP 훈련의 목적은 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답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풍성한 지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두 가지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가지보다는 세 가지, 네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더 긍정적이겠죠. 우리 인간관계다 보면은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입장과 상대방 입장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과 우리라는 전체 입장과 이렇게 더 넓은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더 잘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떤 사람의 지도가 항상 옳고 어떤 사람의 지도가 항상 틀리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은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내 생각이 항상 옳아, 네 생각이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옳은 점이 있지만은 너의 생각도 옳은 점이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지도도 나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타당성과 상대방의 타당성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때 우리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해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내 생각하고 틀려도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법 중에 반드시 뭐뭐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죠. 단언적인 이야기는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영어로 본다면은 확실히, surely, 뭐뭐 해야 합니다. must, have to. 이거는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may,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can, 뭐뭐 할 수도 있죠. may나 can, 허용, 가능성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 마음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내 마음의 지도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마음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항상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되 우리 NLP 훈련의 목적은 자, 우리 마음의 지도를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쪽으로 유연성이 있는 융통성이 있는 풍성한 지도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목적은 목적지향적이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이걸 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 자, 이 목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회피적인 목적, 회피. 하나는 지향적인 목적. 회피적인 목적을 회피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 동기. 모든 행동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회피하는, 뭘 피하고자 하는 쪽이냐, 뭘 이루고자 하는 쪽이냐, 이런 거죠. 피하고자 하는 거냐, 이루고자 하는 거냐. NLP를 훈련하더라도 나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증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회피죠. 저는 NLP 통해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치유사가 되고 싶어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뭐죠? 이건 지향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의 방향을 봐야 돼. 이 사람은 피하고자 하느냐, 이루고자 하느냐. 우리 선생님은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 오는 한 80%, 90%는 회피를 해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불안증을 극복하고 본인의 아픔이 있다. 예, 공황장애를 없애고 싶고 자, 그러면서 그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불안감을 없애고 또는 다이어트 살을 빼고 지금 가난에 찌들려진 이런 상황 속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회피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약하죠. 행동을 하는 힘은 바로 동기거든요. 얼마나 간절한 동기를 갖고 있느냐. 자, 옛날에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저도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를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갔습니다. 머리를 확 집어서 물속에 집어넣고 한 1분, 2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물었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느냐? 숨쉬고 싶었어요. 숨쉬고 싶은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간절함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 앞에 개가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 누워 있는 거지. 끙끙거리고 있어. 끙끙거리고 못에 찔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도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 개 주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 개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판자 위에 누워 있는데 좀 끄집어내어 주면 되지 왜 끄집어내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스스로 놓겠지 뭐 왜 끄집어내줘요? 아직은 참을만한 모양이네. 참을만한 모양이네. 아직은 참을만한 모양이네. 요거예요. 고통도 참을만하면 행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참을만하면 참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되잖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할 고통이 되면 행동을 하겠죠.
자,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한 절박한 그런 즐거움에 대한 느낌이 참지 못할 정도로 즐겁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행동을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담배를 끊을 만큼 절박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요,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폐암 말기인데 지금 당장 담배를 끊지 않으면은 3개월도 못 살아요. 정말 폐암에서 회복되려면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계속 필까요? 끊겠죠. 왜? 폐암으로 죽는 것은 치약의 고통이니까. 그죠? 또 이제 이런 거 봐봐요. 당신이 지금 담배를 끊어가지고 자 건강해지었어. 그리고 당신 아들이 조만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은 손자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 손자가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자, 담배 냄새 나지 않는 건강한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누굴 좋아할까요? 건강한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죠? 그 손자가 안기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신한테 달려와서 손자가 안기는. 근데 손자가 막 담배 냄새 난다고 막 할아버지한테 떠나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가 좋아요? 자, 그러면 손자가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겠죠? 손자가 안기는 모습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이 사람은 담배를 끊거나 담배를 줄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기를 부여를 해야 되죠. 동기. 행동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동기를 부여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약물 중독.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손도 떨릴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전혀 못 자고 정상적인 인생 생활을 잘 못할 텐데, 여기 오는 분 중에 10년 이상 약물 복용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죠. 그럼 약을 끊어야 돼요. 정상적인 치료를 해야 돼. 정상적인 NLP 체미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약을 계속 먹어서는 약물 중독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 망치고 싶지는 않죠.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고통을 받겠지. 내가 약을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또 반대에 즐거움을 주는 거죠. 약을 끊고 NLP 체미를 통해서 과거의 심리 치료를 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고 이 세상에 내 역할을 찾아서 나답게 멋지게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결혼도 다시 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들 딸을 낳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치료를 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생활부터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해? 마음 먹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야? 고통, 즐거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지렛대 역할이 되더라고요. 지렛대.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고통이 돼야 되고 즐거움은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즐거움이 되었어. 고통과 즐거움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느낌을 만들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상담할 때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렸다 내렸다 이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 그런 동기부여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3번을 보신다면요. 3번에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논다. 우리 행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거죠. 사람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 그 이면에 숨어있는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구분해야 돼. 긍정적인 의도를 구분해서 아무리 사악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숨은 의도를 존중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두 아들이 접시를 깨뜨렸어요. 큰 아들은 접시를 3개를 깨뜨렸어요.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접시를 1개를 깨뜨렸어요. 행동을 보면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죠? 큰 아들이죠. 근데 의도를 물어봤어요. 엄마가. 야, 아들아, 너는 왜 접시를 3개나 깨뜨렸니? 엄마,
엄마가 계속 밤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오시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가지고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접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세 개를 깨뜨려 버렸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너는 왜 접시를 또 깨뜨렸어? 아니 형아가 설거지 한다고 안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혼자 접시 돌리기 하다가 깨뜨렸어. 이 의도를 보니까 누가 더 긍정적이죠? 큰아들이죠. 접시는 더 많이 깨뜨렸지만 의도는 더 긍정적이죠. 그러면 엄마로서 이제 두 아들을 어떻게 행동 교정을 할 것인가? 의도를 존중해 줘야죠. 아들아, 엄마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너가 동생 데리고 잘 놀아주는 것, 그리고 차라리 설거지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그게 엄마를 더 많이 도와주는 거야. 설거지는 엄마가 해도 괜찮아. 앞으로 설거지 하지 마.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정말 엄마가 원하는 것은 너가 동생 데리고 잘 놀아주고 그리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동생한테는 너는 접시가 놀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니? 장난감이 필요하니? 그럼 엄마가 장난감 하나 새로 사줄게. 이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앞으로는 접시를 갖고 놀면 안 된다. 알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의도를 존중받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교정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교정을 시킬 때 그 행동 자체만 바꾸려고 하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행동 이면에 들어있는 의도를 존중을 해줄 때 변화가 이제 쉽죠. 다음 시간 하기가 이제 6단계 관점 바꾸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행동 이면의 긍정적 의도나 세컨드리 게인, 그러니까 2차적 그 이득을 존중해 주는 개념인데 만약에 이제 담배를 끊게 할 때 있잖아요. 담배 피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는 것 이면에 의도는 긍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담배 피면 뭐가 좋아요? 담배 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긴장도 완화되고 또 사람들과 어색한 분위기도 없어지고 그래요. 아하, 긴장이 완화될 수 있군요. 그러면 당시 마음속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창조 부단님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창조 부단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긴장을 완화시키는 활동 중에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꼭 담배를 피워야만 긴장이 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말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선생님 생각할 때 담배 피우는 거 외에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요?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거를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그렇죠. 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럼 이제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그 우리 담배 피는 마음, 이른바 담배 분화한테 묻는 거죠. 담배 분화님, 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피지 말고 명상을 하면 어때요? 샤워를 하면 어때요? 명상이나 샤워를 한다면 담배 안 피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받아들이잖아요, 담배 분화가. 맞아. 담배 피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네. 이 대체적인 행동을 받아들인다면은 협상이 가능한 거지. 그럼 담배 분화면 이제 담배 안 피는 거예요.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제 담배 피는 것보다 명상을 하거나 또 샤워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행동을 중단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제 6단계 관점 바꾸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행동 자체를 그냥 바꾸게 하는 것보다는 즉 담배를 바로 끊게 만드는 것보다는 행동 이면에 들어있는 이런 의도를 존중해주면서 담배를 끊게 하니까 훨씬 더 행동 교정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악한, 아무리 부정적인 행동을 할지라도 이 행동 이면에는 긍정의 의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긍정의 의도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자,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네, 컴퓨터에서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그 무의식은 우리를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무의식은 돕고자 해요. 그래서 내가 마님이라면은 무의식은 돌쇠죠. 돌쇠는 마님을 돕고자 하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무의식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 무의식은 말을 할 줄 모르거든. 무의식은 버글이거든요. 버글이 삼룡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옛날에 그 영화나 뭐 소설책에 뭐 버글이 삼룡이 아시죠? 자, 버글이 삼룡이는 마님을 도우려고 그래요. 근데 마님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문을 끌어잠그고 잠을 자는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버글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 마루를 쳐요. 마님 일어나세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마루를 치는데 이 마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루를 계속 쳐야 될까요? 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일단 마루 치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죠. 마루를 더 세게 치면서 마님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더 세게 치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무의식도 이렇게 어떤 마루를 치는 것 같은 증상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해. 증상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요. 자, 몸살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과로하지 말고 3일 정도는 몸 관리하면서 쉬셔야 됩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몸살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심해지죠. 자, 신호를 못 알아차리면 계속 증상을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휴식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쉬지 않네. 그럼 몸살 더 심하게 해가지고. 저희 그 셋째 형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제삿날에 형님이 오셨는데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셋째 형님이 부산에서 보일러 관련 그런 일을 해서 보일러 깔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기침이 난다는 것은 이제는 감기약을 먹거나 좀 하루 정도 그 가게 문을 닫고 휴식을 하라는 시도인데, 근데 이제 보일러 가게라는 게 뭐냐면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일당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약을 먹거나 휴식을 한 게 아니라 계속 과로하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침이 좀 나다가 목감기에 뭐 전체 뭐 폐병에 뭐 폐결핵에 뭐 30일쯤 돼서는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폐결핵.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감기가 폐렴으로 연결된 거지. 벌레가 다 그냥 갉아 먹어버린 거죠, 폐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호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기침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과로하지 말고 쉬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과로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상이라는 것은 전기 퓨저 같아, 퓨저. 퓨저가 내려가면 퓨저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지금 전기 누전이 있고, 자, 지금 전기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전기 누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죠?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 그 퓨즈만 올려. 그러면 화재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생각해봐요. 자, 누전을 점검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볼륨을 빼고, 그러면 퓨즈는 안 내려가겠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의 증상, 뭐 마음의 질병, 신체의 질병, 뭐 인생의 싫은 고난, 이게 다 퓨즈라는 겁니다. 퓨즈.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퓨즈예요. 신체의 증상만 퓨즈가 아니라 마음의 증상도 퓨즈예요. 자, 우울하다라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봉사활동을 해라. 또는 활기찬 활동을 해라. 이게 우울이란 말이에요. 외롭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한테 연락을 취해라. 자, 뭔가 불안하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라.
자, 뭔가 두렵다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지. 삶이 무의미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해라.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라.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삶에 활력이 생길 거라고요. 이렇게 인생도 퓨즈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우리 영혼도 퓨즈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정신과 신체는 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 몸에 병이 들거나 마음에 병이 들거나 또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거나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신호는 바로 저 하늘에서 계획을 세운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계획을 세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몸과 대화를 해야 되고 내 마음과 대화를 해야 되고 내 영혼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무의식은 선의적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돕고자 하는데 바로 어떤 정상을 통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돕고자 한다는 거죠. 5번에 보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실행하라 이거 나오잖아요. NLP는 실행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 이론이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치료 기법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실행을 하면서 실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문불여일견 한번 듣는 것보다는 자 한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백견불여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죠.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유리하다. 여기 보면 이제 술이 나옵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술집에 갔을 때 이 네 가지 술 다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한 가지만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생각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 가지 생각이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긍정적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소통하고 나와 다른 사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 직업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취미가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다양한 사람. 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치료를 할 때 체면만 잘 다루는 사람하고 체면도 잘 다루고 NLP도 잘 다루고 일반 심리치료도 잘해, 코칭도 잘해, 트레이닝도 잘해, 가르치는 거 티칭도 잘해. 다양한 걸 잘하는 사람하고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누가 유리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최면 전문가가 돼야 되고 NLP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스피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코칭 전문가가 돼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다양한 것을 잘할 수 있을 때 사람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다양한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만 하죠. 나 체면만 잘하면 돼. 난 체면 전문가야. 난 NLP만 잘하면 돼. NLP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다 연관 관계가 다 있는 거지. 지난주에 했던 체면은 체면대로 장점이 있고 또 위협한 게 있죠. NLP도 NLP대로 좋은 게 있지만 또 부족한 게 있죠. 그 부족한 걸 체면 NLP가 서로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또 아무리 내가 그 체면 NLP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후진 양성이 안 되잖아요. 네. 일반 심리 치료를 잘 몰라. 그러면 그 응용 심리 치료가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체면 NLP 자체가 응용 심리학이기 때문에 일반 심리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야 돼요. 한 가지만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자체가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만 하는 사람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간
이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 뭐예요? 술 마시는 것만 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술 마시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하게 해줘 버리면 어때요? 나는 술 마시는 것도 잘해.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해. 둘 다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알코올 중독이 아니잖아요. 담배를 봐봐요. 난 담배 피는 것도 잘해요. 담배 안 피는 것도 잘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 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아무리 파괴적이고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범죄자조차도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상황에서는 어쩌면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대출도 안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금된 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병원비가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500만 원. 근데 500만 원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돈을 훔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은 파괴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죠. 모든 인간은 이렇게 최상의 선택을 한다는 거죠. 범죄조차도 이렇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도둑질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어쩌면 최상의 선택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산에서 길태라는 애가 여자 중학생을 2006년도에 길을 가는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서 자, 옥상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목줄라 죽이고 물탱크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막 수도꼭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옥상 물탱크 속에 여자 중학생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길태가 잡히거든요. 근데 길태는 왜 길태냐? 길에서 태어난 애였기 때문에 길태였어요. 자기 부모가 낳아서 이제 길에 버린 거지. 그걸 이제 양 부모가 노부부인데 나이가 든 노부부인데 그 길태를 키웠죠. 근데 노부부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태는 이제 용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에서 키운 게 아니니까 이 길태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항상 어떤 도벽이 있었어요. 상점에 가면 물건을 훔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 필통서 연필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가 21살 때 교도소를 출소해가지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예쁘장한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납치를 해서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죽인 거죠. 자, 이거는 길태의 상황입니다. 근데 길태가 만약에 그런 길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서 있었다. 똑같은 길거리에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납치할까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길태는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은 선택의 폭이 넓은 그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은 그 선택의 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사악한 인간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까? 이 사람은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게임 중독에 빠진 나쁜 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고 이 게임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존중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분노 조절 장애, 시기 질투, 뭐 애정 결핍 참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문제아라고 보기 이전에 자,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간인데 어떤 상황에서 문제적인 상황에서 문제적인 행동이 시작이 되었을까? 그 다음에 너는 뭐 자,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있잖아요. 지금. 자, 인간 사람들 완벽하게 일한다를 작동한다로 바꾸세요. 일한다를 작동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출시를 했을 때 컴퓨터는 처음 출시할 때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용하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바이러스가 침투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잘못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살 때는 제대로 샀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뭐 바이러스가 먹었네. 바이러스 치료하자 하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이 오작동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잘못된 인간으로 태어났어가 아니야. 잘못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태어날 때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프로그래밍 되었을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된 것처럼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적인 문제가 침투되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학교의 어떤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처럼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악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완벽해요. 모든 인간은 완벽하다는 전제에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저기 보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행동 차원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가 미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선생님은 너무 소화를 잘해서 문제네. 아니에요, 교수님. 아, 그렇지 않아요. 그 깊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깊이는 야 이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선생님 잘 따라오시네요. 잘했어요. 어쨌든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면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란 단지 잘못된 행동의 결과물이죠. 이 실패를 이해를 하려면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에디슨이 3000번의 전구를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3000번의 전구 발명에서 실패를 했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당신은 3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습니까? 에디슨이 why? 나는 3000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내었을 뿐이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3000가지나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아내었으니까 앞으로 전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쉽게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겠죠. 에디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구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큰 그림이 있었겠죠. 이렇게 불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필라멘트를 가지고 어쨌든 불이 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행동을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발명을 시작했겠죠. 발명을 하는데 어떤 것은 제대로 되고 어떤 것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3단계로 피드백. 그러니까 전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정권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정부가 만들어지지? 자, 이전에 3,000가지 정권을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권을 발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0가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명을 시도하니까 이제는 불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대로 된 방식이겠죠.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민감성, 예민한 감각 이런 게 피드백이죠. 우리 성공을 이룰 때 이 피드백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피드백을 받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피드백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거든. 잘하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행동을 실행하고 제대로 되는 것 되지 않는 것을 피드백 받고 그 다음 4단계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이게 성공의 4단계죠. 이렇게 한다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첫 번째 원하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거지. 원하는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실행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행동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겠죠.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겠죠.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감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단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이 4단계가 결합이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우리 치료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치료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것은 효과적인데 어떤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은 걸 찾아내서 없애야 되겠죠. 효과적인 쪽으로 계속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치료 상담을 시도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하는 것도 같은 원리겠죠. 우리 대화하는 것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과 대화해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어떤 것은 말이 먹히는데 어떤 건 말이 안 먹혀. 그럼 말이 안 먹히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말이 먹힐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요즘 이해되세요? 자, 모든 것은 이렇게 4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TOTE라고 이야기하는데 TOTE 모형으로 보는 겁니다. T는 뭐냐면은 원하는 결과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원하는 결과를 테스트해라. 자, O는 operate. 실행을 해라. 실행. 테스트 원하는 결과를 또 그 행동의 결과를 또 테스트해라. E는 exit. 종료를 해라. 자, 그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원하는 결과와 이거 제가 원하는 결과라고 그랬죠? 자, 원하는 결과. 자, 이건 행동의 결과. 자, 원하는 결과하고 행동의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 자,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결과하고 행동 결과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선생님. 그렇죠? 일치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되면은 엑시트 종료가 되는 거 종료. 그 이런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일치가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오퍼레이트. 행동. 자, 행동 실행이 되는데 똑같은 행동일까요? 다른 행동일까요? 다른 행동이에요. 그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또 그 행동의 결과를 처음에 원하는 결과와 비교해 보니까요. 또 불일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행동이 되지. 다른 행동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해라. 또 결과를 보니까 또 불일치, 또 다른 행동. 계속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언제까지? 자, 원하는 결과와 행동 결과가
일치될 때까지. 이렇게 TOT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 실패 나왔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 피드백은 뭐냐? 일치되느냐 불일치되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비교할 수 있는 힘. 이게 피드백이죠. 이게 이해되세요? 네. 일치될 수 있느냐 불일치될 수 있느냐. 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10번.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소통의 결과가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그건 내 책임이다. 상대방의 책임이 아니란 뜻입니다. 선생님. 의사소통에 있어서 거절이나 저항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민감성이 부족했어. 또는 융통성이 부족했어. 라포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래퍼 형성이 안 된 거죠. 상담을 하는데 내 남자가 거부를 해요. 그러면 내 남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남자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 찾아낼 수 있는 민감성이 떨어지고 맞출 수 있는 융통성이 떨어졌어. 라포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 듣는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강사의 책임이죠. 자, 듣는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민감성과 융통성이 떨어지는 거죠. 영업도 같은 원리입니다. 영업도 내가 영업을 하는데 고객이 거절을 해요. 저항을 해요. 고객한테 맞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또는 상담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 거절 저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그만큼 고집불통이거나 아집이거나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민감성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떨어지고 래퍼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거절 저항은 라포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라포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라포 형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더 민감성을 가지고 고객한테 맞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자, 내 남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융통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관계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쉽지가 않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같지 않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이게 맞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가야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건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죠. 네. 세계관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지도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도가 항상 옳고 어떤 사람의 지도가 항상 틀리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한 것이네요. 자원,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있어요. 선생님 잘 따라오셔서 지금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원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다. 자원이라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게 자원인데요. 과거의 경험도 자원이 되겠죠. 행복한 경험. 과거의 행복한 경험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분을 느끼잖아요.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신감의 경험. 자신감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죠. 성취감의 경험.
신나는 경험. 뭐 다 이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자원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 이런 것도 또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상상하면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해운대, 광안리 뭐 그런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다음에 또 광안 대교를 보면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부산에서 이제 자라난 사람, 부산에 이제 이런 좋은 풍경들 이런 게 다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도 자원이 될 수 있죠. 선생님 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친구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색깔 좋아하는 색깔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이게 다 자원이에요. 심지어는 문제조차도 자원이에요. 문제. 밀턴 에릭슨은 신체 장애조차도 자원으로 활용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또 생맹, 또 이분은 사지마비 환자 출신이거든요. 소아마비 출신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만의 에릭슨 체면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에릭슨 체면 기법을 개발하는데 자원으로 다 활용했죠. 귀로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 관찰을 잘했겠죠. 하나의 감각이 죽어 있다는 것은 다른 하나의 감각이 더 발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로 듣지 못하니까 입 모양을 보면서 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아 저 입 모양을 보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피부 빛깔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구나.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 되는 거죠. 네. 헬렌 켈러로 본다면은 자 앞을 못 보는 것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도 앞을 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보진 않잖아요. 자 영혼의 어떤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단 말이에요. 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다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의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시도 있지만은 또 헬렌 켈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을 못 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면서도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볼 수 있는 힘도 보면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비전을 보는 게 강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활용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밖에 소리가 시끄러워 소음이나 이것도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집중력. 아주 조용한 쪽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시끄러운 집중하기 힘든 환경을 골라서 우리가 집중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면에 잘 걸리는 걸 훈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뿐이죠. 마치 3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나는 30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 그럼 이거는 30억이 없는 사람일까요?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행복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행복한 느낌이 없어. 행복한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왜? 과거에 행복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행복해야 되거든. 자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데 난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탁월성. 자,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함으로써 탁월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 NLP 자체는 당대의 위대한 심리치료사 세 사람, 밀턴 에릭슨, 프리츠 펄츠, 버지니아 사티어 세 사람을 모델링해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탁월한 심리치료사 세 사람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탁월성을 우리는 모델링할 수 있어. 누군가가 잘한다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한다면 나도 잘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스포츠를 누가 잘해, 나도 그 사람처럼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강의를 잘해, 나도 그 사람처럼 강의를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심리치료를 참 잘해, 나도 누군가처럼 심리치료를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나 전략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방, 모델링이라는 기술이고, 이 모방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면 빨리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요걸 그대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에 다른 누군가한테 선생님이 저처럼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처럼 가르치는 걸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념은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 쭉 가서 이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즉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움직임으로 느끼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정보는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삭제, 왜곡, 일반화에 의해서 어떤 건 삭제되고 또 확대, 축소, 왜곡되고 일반화되면서 두뇌에는 아주 미세한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전체 정보가 200만 비트, 즉 5만 자라면 우리 두뇌에 들어오는 것은 134비트,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자에서 9자 정도의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오면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연합되고 어떤 것은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은 연합되고 어떤 것은 분리가 돼요. 어떤 것은 느낌이 강한 쪽으로 저장이 되고 어떤 것은 느낌이 약한 쪽으로 저장이 돼요. 우리가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불쾌한 기분이 강한 쪽으로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라는 것은 분리된 기억으로 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NLP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이제 불쾌한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밋밋한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긍정적인 기억들을 좀 연합을 시켜서 좋은 기억으로, 느낌이 강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지를 바꾸거나 소리를 바꾸거나 또는 어떤 후각이나 맛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바꿔버리면은 느낌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 됐네요.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는 거죠. 자, 마인드 바디 커넥션. 자, 몸이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바로 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신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에 어떤 패턴을 취하느냐,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연출하고, 어떤 눈동자를 변화시키느냐, 눈동자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우리 마음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